또 수확한 마늘을 보며 실망감에 한숨을 쉬고 계시나요? 마늘 구근은 왜 이렇게 작고 마늘 쪽은 씨앗처럼 쪼그라들었을까요? 분명 이웃들이 하라는 대로, 인터넷에 나온 대로 열심히 공들여 키웠는데 말이죠. 아니면 혹시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텃밭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대적인 마늘 성장 부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왜 여러분의 마늘이 크고 실하게 자라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이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20가지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이유들 중 최소 5가지는 여러분을 정말 놀라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잔챙이 마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먼저 다져봅시다. 마늘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월동 마늘과 봄 마늘입니다. 월동 마늘, 한지형 마늘은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납니다. 구근이 크고 힘이 좋으며 가운데에 단단한 마늘 종대가 올라옵니다. 마늘 쪽은 대체로 바깥쪽에 한 줄로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봄 마늘, 난지형 마늘은 이듬해 봄에 심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구근은 월동 마늘보다 작고 마늘 쪽은 중심을 기준으로 불규칙하게 마치 나선형처럼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마늘의 생육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봄 마늘을 가을에 심으면 아마 싹조차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월동 마늘을 봄에 심으면 제대로 된 구근을 얻지 못하고 달걀처럼 분화되지 않은 외쪽 마늘, 통마늘 하나만 얻게 됩니다. 이 단순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영순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보 농부들 중 상당수는 시장에서 마늘을 구매할 때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모든 농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를 무시하면 다른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바로 씨마늘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씨마늘에는 100%, 아니 그 이상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끼려는 생각에 수확한 마늘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는 쪽을 골라 심습니다. 큰 마늘은 우리가 먹고 작은 건 그냥 심어서 키우자는 식의 논리인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방식입니다. 작고 힘없는 쪽으로는 물리적으로 크고 단단한 마늘 통이 자랄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애초에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걸 큰 엔진을 돌려야 하는 아주 작은 배터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결과는 뻔합니다. 게다가 작은 마늘 쪽은 품종이 퇴화했거나 숨겨진 병이 있다는 징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이런 쪽만 계속 심는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부정적인 방식으로 품종을 선택하고 고정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제1원칙은 이겁니다. 씨마늘로는 반드시 가장 크고 건강하며 묵직한 마늘통에서 나온 쪽만 골라야 합니다. 당연히 반점이나 흠집, 썩은 흔적이 없어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미래 수확량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로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종구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큼직한 마늘 쪽을 골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 겉면에 이미 푸사리움이나 녹병 같은 곰팡이, 포자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줄기 선충 같은 미세한 해충이 이미 내부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의 마늘 쪽을 심게 되면 단지 그 하나의 식물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밭 전체를 병원균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병은 처음부터 마늘의 성장을 방해하고
구근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따라서 파종 전 처리 작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소독액에 침지하는 것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약한 분홍빛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에 담그거나 아니면 막심 또는 피토스포린 같은 전용 살균제를 설명서에 따라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30분이면 되는 이 간단한 과정은 강력한 예방 효과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마늘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수확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심는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을 나는 월동 마늘이 그렇죠. 월동 마늘은 강추위가 오기 전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서도 동시에 싹이 올라오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따뜻한 9월에 너무 일찍 심으면 마늘에서 푸른 싹이 올라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강추위가 닥치면 이 연약한 잎들이 얼어 죽으면서 구근의 힘을 빼앗고 마늘 자체를 약하게 만들죠. 반대로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너무 늦게 심으면 마늘 쪽이 뿌리를 내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땅속에서 얼어버리거나 이듬해 봄에 썩어버리게 됩니다. 월동 마늘 심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안정적인 영하의 기온이 시작되기 약 3, 4주 전입니다. 한국의 중부지방 기준으로 보면 보통 10월 상순 정도가 적절하죠. 흙의 온도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땅 온도가 10도에서 12도 사이로 떨어졌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봄에 심는 봄 마늘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눈이 녹고 땅을 파기에 무리가 없을 때, 봄이 오자마자 최대한 일찍 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찍 뿌리를 내릴수록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할 시간이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실수. 바로 부적절한 장소 선택입니다. 마늘은 흔히 태양의 아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햇빛을 사랑하죠. 마늘은 그늘은 물론이고 방그늘까지도 절대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나무 밑이나 울타리 옆 혹은 집의 북쪽 면처럼 빛이 부족한 곳에 심으면 마늘은 어떻게든 빛을 찾아 위로만 길게 자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은 모든 에너지를 잎을 키우는 데 소모하고 정작 중요한 알뿌리 구근, 형성에는 쓸 에너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늘에서 자란 마늘은 잎이 얇고 연약해지며 알뿌리는 작고 푸석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늘지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은 습기가 오래 남아 곰팡이성 질병이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마늘밭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는 밭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탁 트여 있으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형입니다. 봄철이나 비가 온 뒤 물이 고여 정체되는 낮은 지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늘은 젖은 발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뿌리가 물에 잠기면 숨을 쉬지 못하고 썩기 시작하며 이는 결국 알뿌리가 잘게 쪼개지고 수확량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마늘밭은 평탄하거나 배수가 잘 되는 약간 돋아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실수는 바로 나쁜 선작물 관리와 연작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늘은 같은 장소에 몇 년 연속으로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마늘에 가까운 친척 작물들, 즉 양파, 대파, 쪽파 등을 수확한 뒤에 바로 심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작물은 공통된 병해충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병원균이나 해충 유충들이 토양에 쌓여 있다가 관련된 작물을 심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아무리 종구, 즉 씨마늘을 소독했더라도 토양 자체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늘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 시들게 되죠. 마늘을 다시 심으려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지나야 합니다.
마늘의 이상적인 선작물은 유기질 비료를 많이 넣어 재배했던 오이, 호박, 애호박, 그리고 배추나 양배추 같은 작물입니다. 또한 토양의 질소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콩과 작물, 예를 들어 완두콩이나 강낭콩도 아주 좋습니다.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녹비 작물, 즉 시데라타를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겨자나 파셀리아 같은 녹비 작물 역시 훌륭한 선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밭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늘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마늘은 부드럽고 비옥하며 물 빠짐과 통기성이 좋고 중성인 토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만약 발에 흙이 무거운 점토질이라면 마늘 뿌리가 뻗어나가기 어렵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구근이 자랄 공간이 부족해져서 크기를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런 흙은 물이 잘 고여서 뿌리가 썩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토양이 모래가 많은 사질토라면 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건조해지고 물을 줄 때마다 영양분이 씻겨 내려갑니다. 결국 마늘은 수분도 양분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늘 심기 최소 2-3주 전에는 밭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점토질 흙에는 흙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모래, 피트모스, 잘 썩은 퇴비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사질퇴는 수분 보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점토, 퇴비, 그리고 부엽토를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미래의 수확을 위해 편안한 요람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이전 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산성 토양 문제입니다. 마늘은 산성도가 높은 토양을 정말 견디지 못합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토양의 영양분이 충분히 있더라도 대부분의 성분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마늘은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굶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마늘의 큰 구근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전혀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마늘 잎은 누렇게 변하고 성장이 느려지며 구근 마늘 머리은 작고 부실하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양의 산성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원예용품점에서 판매하는 전용 테스트지를 구매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라는 잡초를 보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쇠뜨기, 질경이, 그리고 소리쟁이 같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면 토양이 산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석회 처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을에 흙을 뒤엎기 전에 백운석 가루, 돌로마이트, 소석회 또는 잿물, 목재재 등을 넣어 토양을 중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을 마늘 심기 직전이 아니라 미리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성 토양이야말로 여러분이 준 모든 영양분이 마늘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여덟 번째 실수는 바로 영양 부족입니다. 마늘은 정말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위 먹보 작물입니다. 짧은 생육 기간 동안 마늘은 튼튼한 줄기, 즉 녹색 잎과 크고 실한 지하의 구근을 모두 키워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영양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영양분이 부족한 척박한 토양에 마늘을 심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수확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굶주린 마늘은 절대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토양의 구조를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 보충 작업이 핵심입니다. 월동 마늘을 심기 위해 가을에 밭을 일굴 때는 반드시 잘 썩은 완숙 퇴비나 부엽토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절대 생거름이나 덜 썩은 퇴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인산 석회, 황산칼륨 등 인산과 칼륨 성분의 비료를 함께 시비해야 합니다.
인산은 튼튼한 뿌리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칼륨은 마늘 구근의 품질과 알이 꽉 차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질소 비료는 가을에 넣지 않고 이듬해 봄에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가을에 밭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마늘은 겨울 동안 영양 결핍 상태로 지내게 되며 이듬해 봄을 매우 허약한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9번째, 마늘 구근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수는 바로 심는 깊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만약 마늘 쪽을 너무 얕게 심으면 특히 눈이 오지 않는 추운 겨울철에 동해를 입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흙의 변화로 인해 땅 위로 솟아나와 건조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설령 살아남는다고 해도 표면에 너무 가깝게 위치하면 구근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작고 기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너무 깊게 심으면 마늘이 싹을 틔우고 표면으로 올라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해야 합니다. 초기 성장 에너지가 대부분 긴 줄기를 키우는 데 쓰이게 되어 정작 뿌리와 구근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부족해집니다. 결국 구근은 작아지고 숙성 시기도 크게 늦어지게 됩니다. 마늘 심기에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월동 마늘, 가을 마늘의 심는 깊이는 마늘 쪽 자체 높이의 3배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마늘 쪽의 크기와 토양의 종류에 따라 5에서 10cm 사이입니다. 가벼운 흙, 사질토에는 약간 더 깊게 심고 무거운 흙, 점질토에는 약간 더 얕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실수는 욕심, 즉 너무 촘촘하게 심는 것입니다. 좁은 밭에 최대한 많은 마늘을 심으려는 욕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늘 쪽을 서로 붙여서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확량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마늘 한 포기 한 포기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충분한 양분 흡수 공간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밀식 재배를 할 경우 마늘들은 물과 양분, 그리고 빛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가리고 뿌리가 뒤엉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 어떤 마늘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굵은 마늘이 가득한 밭이 아니라 가느다란 줄기들만 빽빽하고 알맹이가 작은 마늘만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최적의 재배 방식은 이렇습니다. 줄 간격은 10에서 25cm, 그리고 쪽과 쪽 사이 간격은 10에서 15cm로 유지해 주세요. 마늘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마늘은 굵은 크기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관리 돌봄 부분으로 넘어와서 11번째 실수는 잘못된 물주기, 특히 핵심 성장기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가뭄에 강한 작물이라고 오해해서 물을 그냥 대충 남는 대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왕성하게 잎과 줄기가 자라고 마늘통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5월부터 6월까지, 즉 생육 초기에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물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멈추고 성장이 정체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물을 흠뻑 준다고 해도 이미 놓친 성장은 따라잡을 수 없어 마늘통이 작아진 채로 남게 됩니다. 마늘이 심긴 토양은 뿌리가 자리 잡은 깊이까지 지속적으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은 자주 주기보다는 한 번 줄 때 15에서 20cm 깊이까지 땅속이 푹 젖도록 넉넉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확하기 3에서 4주 전부터는 물 주기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마늘이 완전히 성숙하고 특유의 알싸한 맛을 갖추며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시기에 물이 과하면 마늘통이 터지거나 썩게 됩니다. 12번째 실수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과도한 수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은 물이 고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거나 빗물이 고이기 쉬운 낮은 지대에 밭이 있다면 뿌리는 산소 공급 없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과습한 토양에서는 혐기성 환경이 조성되어 부패성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뿌리가 썩기 시작하면 식물은 양분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고 잎이 누렇게 변하며 서서히 고사하게 됩니다. 설령 마늘통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작고 무르며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과습은 추운 날씨와 결합될 때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하고 마늘에는 겉흙이 마른 후에만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조금씩 주는 것보다 드물게 주더라도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기 전에 항상 손가락으로 흙의 습도를 확인하십시오. 마늘을 조금 말리는 것보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숙련된 농부들조차 저지르는 13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비료 사용입니다. 이는 생육 후반기에 질소를 과도하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늘은 성장이 시작되는 봄철에 강력한 녹색 줄기를 키우기 위해 질소가 필수적입니다. 잎이 더 크고 건강할수록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마늘국은, 즉 알맹이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봄에는 요소나 암모늄 질산염 또는 우분 액비 같은 질소 비료를 주는 것이 매우 적절합니다. 하지만 마늘구근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6월 중순부터는 질소 비료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질소를 주면 식물은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키우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영양분이 잎으로만 쏠리고 정작 중요한 구근 성장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 구근이 작아지고 저장성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생육 후반기에는 마늘의 인산과 칼륨이 필요합니다. 인산은 영양분 축적을 돕고 칼륨은 구근을 단단하고 무게감 있으며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때 이상적인 비료는 목초액 또는 인산 칼륨입니다. 14번째 실수는 바로 잡초와의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초가 마늘에 끼치는 피해를 과소평가하시곤 합니다. 잡초는 단순히 보기에 안 좋을 뿐만이 아닙니다. 잡초는 마늘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경쟁자입니다. 보통 잡초는 마늘보다 뿌리 시스템이 훨씬 강력해서 마늘이 가져가야 할 물과 영양분을 흙에서 탐욕스럽게 모두 빨아들입니다. 특히 어릴 때의 마늘은 이런 잡초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빽빽하게 자란 잡초는 그늘을 만들고 밭의 통풍을 방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곰팡이성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죠. 그러므로 김매기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마늘밭은 시즌 내내 잡초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작업을 좀 더 쉽게 하고 싶다면 멀칭을 활용해 보세요. 5에서 7cm 두께로 깎은 풀이나 볏짚 혹은 잘 썩은 톱밥을 덮어주면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양의 수분을 보존하고 흙의 구조까지 개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실수는 겨울을 나는 마늘, 즉 대가 올라오는 마늘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실수입니다. 바로 마늘종을 제때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6월 중순쯤 되면 월동 마늘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그 끝에 번식을 위한 작은 씨앗 주와 공중 구근가 열립니다. 자연적으로는 번식의 방법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수확량을 그대로 앗아가는 도둑입니다. 마늘은 이 꽃대를 키우고 씨앗을 맺는데 엄청난 영양분을 소모합니다. 뿌리 알뿌리로 집중되어야 할 영양분이 전부 위로 빼앗기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마늘 알뿌리의 크기가 25%에서 30%까지 작아진다고 합니다. 마늘종은 일단 나타나면 바로 꺾거나 잘라줘야 합니다. 아직 어리고 부드러우며 고리처럼 말려 있을 때 말이죠. 절대 곱게 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제거할수록 마늘 구근에 더 많은 양분이 집중됩니다. 참고로 어린 마늘종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 볶아 먹거나 장아찌로 만들 수도 있으니 수확량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번째 실수는 바로 마늘의 병충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재배 규칙을 잘 지켰다고 해도 특히 장마철처럼 비가 많은 여름에는 마늘이 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가장 흔한 질병으로는 녹병, 녹균병, 그리고 마늘의 뿌리 부분을 공격하는 시드름병, 푸사리움이 있습니다. 녹병은 잎에 주황색 반점이나 융기된 작은 돌기 형태로 나타나며 녹균병은 회백색의 곰팡이, 포자 형태로 잎을 덮습니다. 특히 시드름병은 마늘의 뿌리와 밑동을 공격합니다. 어떤 질병이든 마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병든 잎은 광합성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식물 자체가 약해지고 결국 양분 공급이 국은 마늘통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마늘통은 작고 부실해지며 시드름병에 걸린 경우엔 아예 수확 전에 썩어버리게 됩니다. 질병이 밭 전체로 퍼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초기 징후가 보이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밭을 정기적으로 살펴보세요. 증상이 처음 나타나면 감염된 잎은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잿물 우린 물을 뿌려주는 등 민간요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피토스포린 같은 생물학적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방치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철저히 따르고 수확하기 훨씬 전에 사용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17번째 실수는 해충 관리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마늘에는 적이 많지 않지만 일단 생기면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해충은 바로 고자리파리입니다. 고자리파리의 유충은 마늘 구근 속으로 파고 들어가 내부를 갉아먹습니다. 이로 인해 마늘이 누렇게 변하고 시들기 시작하죠. 또 다른 위험한 해충은 줄기선충입니다. 이것은 식물 전체를 공격하는 미세한 기생충입니다. 이 선충에 감염되면 마늘 쪽이 무르게 변하고 밑동 부분이 갈라지며 저장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고자리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생거름, 신선한 퇴비. 사용을 피하시고 반드시 돌려짓기, 윤작을 하셔야 합니다.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 밭에 담뱃재나 나무재를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줄기선충에는 생육 초기에 소금 물물 10리터당 밥숟가락 하나를 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해충을 쫓아내는 메리골드를 마늘 근처에 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해충이 수확량의 많은 부분을 망치기 전에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마늘만이 항상 크고 튼튼한 마늘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8번째 실수는 부적절한 흙 파헤치기, 즉 잘못된 방법으로 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을 주거나 강한 비가 내린 후에는 흙 표면에 단단한 막, 경화된 흙 껍질이 생깁니다. 이 막은 뿌리로 가는 공기의 통로를 차단하는데 뿌리가 호흡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산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흙을 파주지 않으면 뿌리가 질식하기 시작하여 식물의 성장이 더뎌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늘밭에 흙은 물을 준 다음 날 정기적으로 파헤쳐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늘의 뿌리는 청은성, 즉 얕게 분포하기 때문에 흙을 깊게 파헤치면
뿌리가 매우 쉽게 손상됩니다. 뿌리가 손상될 때마다 식물은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각종 감염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흙은 아주 조심스럽고 얕게, 말 그대로 2-3cm 정도만 파주어야 합니다. 이에 이상적인 도구는 작은 홈이나 평삭기 같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밭 전체에 멀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멀칭층은 흙 표면의 경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굳이 흙을 파헤칠 필요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마늘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19번째 실수는 앞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따로 언급할 만큼 중요합니다. 바로 낮 동안의 그늘 문제입니다. 저희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림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곁에서 무성하게 자란 기다리 이웃들, 즉 옥수수, 해바라기, 혹은 지지대에 올린 토마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게을러서 뽑지 않은 우거진 잡초가 원인일 수도 있죠. 하루 중 몇 시간 동안, 특히 아침이나 낮 시간에 부분적으로라도 그림자가 들이우면 광합성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빛이 적으면 양분도 적고, 양분이 적으면 마늘종을 키울 힘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작물을 심을 때 주변 작물의 높이와 생장 습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마늘보다 훨씬 크게 자라 마늘의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작물 바로 옆에 붙여 심지 마십시오. 밭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마늘잎에 떨어지는 햇살 한 줄기, 한 줄기가 바로 풍성한 수확을 위한 미래의 저축입니다. 자, 이제 20번째 실수이자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바로 너무 일찍 수확하는 것입니다. 많은 텃밭 농부들, 특히 초보자들은 마늘의 아래쪽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다 익었다고 착각하고 서둘러 캐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이 완전히 성숙하기 직전 마지막 2-3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잎과 줄기에 있던 영양분이 구근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때 마늘 알이 무게와 밀도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만약 시기보다 일찍 마늘을 캐내면 수확량을 상당 부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알이 작고 물컹해서 저장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 언제 캐야 할까요? 적절한 수확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동 마늘, 즉 겨울 마늘의 주된 징후는 아래 잎들이 완전히 누렇게 변해 쓰러지고 일부러 남겨둔 마늘종 끝 꽃대 화서의 껍질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터짐 현상이 바로 수확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봄 마늘의 경우 잎 전체가 일제히 쓰러지고 완전히 말라가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자연이 스스로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 최고의 마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이 작게 자라는 20가지 주요 원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성공은 정말 작은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마늘종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수확량의 3분의 1을 잃을 수 있고 같은 장소에 계속 심는 것이 병을 부른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혹은 7월에 질소를 과도하게 주면 잎만 무성해지고 알은 작아진다는 것도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큰 마늘을 키우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종구의 품질에 신경 쓰고 토양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파종 시기를 지키며 적절하게 관리하고 제때 수확하는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20가지 실수는 여러분이 성공의 주춧돌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발목을 잡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앞으로 농사에서
이런 함정들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른 텃밭 비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실수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의외였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21번째 초대형 마늘 재배 비밀이 있으신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경험을 공유합시다. 그럼 다음 텃밭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